미래엔 3학년 2학기 허생전 공부할 거예요. 자, 이 허생전은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기 위해 배우는 거냐면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재적인 관점과 외재적인 관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재적은 작품만 보는 거야. 얘는 절대적, 얘는 뭐 절대론, 뭐 구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굳이 적이라고 했을까? 론이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뭐 표현상의 특징 있잖아. 표현법, 뭐 비유법, 역설법, 아니면 뭐 전개 방식,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반복을 활용하여 이런 것들 이렇게 작품만 보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작품을 볼 때는 작품만 보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왜냐면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시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시대를 봐야 작품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외재적 관점의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재적 관점이 작가의 인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작가는 무슨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영문학을 전공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 거를 작가는 표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독자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효용론이라는 거는 독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 너무 감동이었어 라고 해도 효용론이고요. 내가 이 작품을 읽고 나서 나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나. 정말 살아계실 때 더 잘할 걸 그랬어. 후회가 돼.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내 아이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것도 효용론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무슨 옛날에 뭐 콘서트에서 만났던 콘서트에서 봤던 무슨 노래가 생각나 하면서 나의 어떤 배경 지식을 가져오는 거 있지? 그거랑 정보가 링크되면서 다시 한번 삶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어. 막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독자를 기반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영론이랑 표현론은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고등 올라가면 되게 미세하게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수탈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는 작가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이건 무조건 반영론이고요. 그리고 윤동주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윤동주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하잖아. 작품을 쓴 사람. 그러면 표현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약간 작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약간 그러니까 시대도 반영되는 거 아니냐. 작가가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라고 해서 반영론과 표현론이 동시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실제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반영론과 표현론을 같이 들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둘 다 있다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 왜냐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왕이면 둘 다 있지 않은 식으로 선지를 구성할 거라는 거지. 깔끔하게 하나씩 떨어지도록. 자, 이 작품을 쓴 사람은요, 연암 박지원입니다. 연암 선생님은 이제 글을 다 한문으로 쓰셨어요.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 고2까지 나온다. 박지원 작가님이 한글 소설을 썼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한문으로만 글을 썼어. 그리고 풍자적인 글을 되게 많이 썼고요. 사회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이제 박지원 선생님을 실학파라고 하잖아. 그 중에서도 북학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실학이 뭐야? 실생활에 관심을 두는 학문이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나라가 좀 어려워지는 거지. 막 이렇게 전쟁도 많았고 사람들도 가난해지고. 그래서 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양반들이 뭐 맨날 유교 막 공자 맹자 하고 있고 그런 걸 좀 비판을 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용후생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하자라는 얘기지. 그리고 더불어서 박지원 씨는 북학파였어요. 북학은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이런 말인데 청나라를 말합니다. 명나라를 굉장히 숭상했잖아. 우리나라가 유교의 나라니까. 근데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이제 몰락을 하죠.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청나라가 오랑캐인 거야. 근데 오랑캐가 중국을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어요, 당시에. 막 북벌론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북쪽을 쳐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숭명 반청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숭상하는 거야. 명나라를. 그리고 반대하는 거야. 청나라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하다가 병자호란에서 막 두드려 맞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박지원은 아니 청나라가 지금 100년 넘게 지배하고 있는데 아니 위기 청나라가 오랑캐지만 그래도 되게 수레가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활발하게 막 무역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북학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담고 있는 조선시대 시대상이 어떤지 좀 볼까요? 일단 조선 후기입니다. 이게 양반 사대부들이 겁나 지들끼리 싸워요. 그걸 당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화폐가 발달되고 수공업, 농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신분계층들이 나타나. 예를 들어 중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상 양반보다 중인이 더 돈이 많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를 갖춘 중인 새로운 신분계층들이 생긴다는 것은 기존의 봉건적인 사회 질서가 해체된다는 말이죠. 봉건적인 사회 질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산업공상의 위계 질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양반, 그 다음 레벨이 농사, 그 다음 레벨이 공업하는 애들, 이렇게 막 도끼 같은 거 만든 애들, 네 번째 장사하는 상업을 뜻합니다.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었고 당연히 양박이 넘사벽으로 엘리트고 나머지 애들이 약간 좀 중인? 일반인 느낌? 거기 밑에 이제 노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러니까 돈이 이 농사나 공업, 상업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특히 공업, 상업으로 양반보다 좀 능력이 더 뛰어난 돈이 더 많은 일이 생기기 시작하던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시대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제 허생전 들어갈 건데요. 제가 필기를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소설을 읽기보다는 각각의 포인트로 여러분이 필기하실 부분, 염두에 두실 부분을 조금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생전. 일단 고전소설은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리고 한문소설입니다. 자, 여기 이제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대. 묵적골은 실제 충무로거든요. 그래서 이 묵적골은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을 높인다. 이 부분 주목하시면 돼요. 그리고 허생의 집을 묘사하거든?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에 가니까 집의 꼬라지가 아니라는 거야. 겁나 가난했다는 걸 드러내죠. 우리가 이런 거를 막 집이 허름하다라고 할 때 사자성어, 초려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0일에 9끼밖에 못 먹었다라는 말로 삼순구식이라고 합니다. 이 순이 여러분이 아는 초순, 중순, 하순 그 순이야. 이 순이 10일이야. 그러면 3순이라 그러면 3 곱하기 10일이잖아. 그러니까 30일 동안 구식 9번밖에 밥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고전 소설이 시험 범위가 되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어휘를 다 외워야 합니다. 어려운 말인 거 알아? 근데 다 외워야 문제 안 틀려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자성어 문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대비가 안 되잖아. 그래서 쌤이 최대한 좀 미리 좀 적어놨거든. 지금 외웁시다. 자, 그래서 허생 맨날 공부만 해. 그래서 아내가 개고생해. 진짜 이거 이혼 숙녀 캠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허생이 아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울어. 그래서 아니, 과거도 안 보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따지죠. 이게 원망이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과거를 보는 거지. 과거 보면 이게 그 벼슬을 얻으니까 돈을 벌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부의 목적이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허생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 글이 서툴러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바로 좀 이 두 사람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허생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학문의 목적은 자기 수양이야. 돈이 아니야, 벼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거를 여기 한번 정리한 거 볼까요? 허생은 가장인데 무능력해, 돈도 안 벌어. 비실용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관념이란 얘기는 추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허생의 아내는 어때? 자기가 돈 다 벌지. 그리고 너도 돈 벌어오라 그러지. 바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성격이죠. 사실 이 초반의 부분에서는 허생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허생의 아내가 허생을 까고 있거든. 그럼 허생의 아내는 사실상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무능력한 당대의 사대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공부 못하냐 이놈들아 이거지. 그래서 여기 외적 갈등 요소 쌤이 정리해놨죠. 독서의 목적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었다. 아내는 입신양명을 해서 약간 돈이라도 벼슬 얻어서 돈 버는 걸 목표로 했으면 하겠는데 허생은 자기 수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적 갈등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공장이라도 다니지. 그랬더니 허생은 또 겁나 짜증나는 아빠야. 아이 뭐 어떻게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하냐. 야 그럼 장사라도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는 무능한 사보다 공과 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허생이 아이 뭐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 일단 아내가 이제 개빡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너는 야 도둑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완전 비판을 하죠. 그랬더니 허생이 아유 징그러워 하면서 내가 10년 공부를 했는데 7년밖에 안 되지. 아유 하고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허생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발단이 지나면 허생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 허생이 나라의 어떤 그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허생이 굉장히 비범한 인물로 그려져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발단까지는 허생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허례허식에 쩌든 그런 사대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제 허생이 집 밖으로 나왔어. 자, 허생은 이제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비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한자어로 이인이라 그래. 뭔가 다른 사람이란 뜻이야. 다를 있자. 신이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손만 대면은 뭐 다 성공해.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흔한 영웅 소설처럼 막 초능력을 부리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전기적 성격은 없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똑똑해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야. 이거 아주 매력적인 선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허생이 집 밖으로 나왔잖아. 이제 얘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벌일 거예요. 그러면 뭐가 출제 포인트겠어? 장소의 이동. 이것이 출제 포인트다. 자, 허생이 일단 종로 내거리로 나와서 아무나 길을 잡고 물어봐요. 누가 제일 부자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장소는 종로 내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변치성이라고 알려줘. 이 사람이 바로 상업하는 사람인데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한 신흥 계층이지. 찾아가서 어디로 가? 변시집으로 갑니다. 장소의 이동을 따라오세요. 변시집 가서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10,000냥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허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굽신굽신 되지 않고 당당하게 달라 그래. 주눅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분 소설 읽으셨으니까 스포 1번 매점 매석에서 부를 이룹니다. 2번 빈섬에 가서 이상향 국가를 건설해요. 그리고 3번 그 일본이랑 해외 무역을 해서 되게 무역으로 이득을 얻거든요. 그런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변부자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얘도 멋있어. 대범해. 오케이 하고 10,000냥 준다. 근데 허생은 고맙다 인사도 안 해. 왜 대범해? 그러니까 둘 다 대범해. 그래서 이제 그때 변부자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허생이 꼬라지가 그죠? 여기 중요해요. 외양 묘사 보세요. 상거지야. 인물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이 현재 가난한 처지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치? 우리가 이렇게 되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선비를 페포파립이라 그래요. 페포파립은 페포가 헤어진 옷이야. 옷이 다 닳았어. 그리고 파립은 부서진 갓이란 뜻이에요. 그게 딱 이 허생의 꼬라지였던 거지. 근데 사람들이 막 뭐라 해. 아니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을 빌려줘. 누구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 손님들은 겉모습만으로 허생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변부자는 아유 냅둬. 보통 나한테 돈 빌리려 하면 막 허장성세 부린다고 막 중언부언한단 말이야. 사자성어 다 외우세요. 다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은 외양은 그렇지만 눈이 또박또박하고 되게 막 비겁한 구석이 없고 그래서 이 변씨는 허생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왼쪽에 만냥의 기능 정리했다. 1번 허생의 비범함을 부각해. 이 만냥을 돈 많이 벌잖아. 2번 장사의 미천이 되죠. 이게 바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전개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3번은 이 만냥을 통해서 조선을 좌지우지하죠. 바로 독점이 쌉 가능한 조선 경제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소재가 됩니다. 다음. 쌤이 여기 공간의 이동을 다 미리 적어놨어.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변시집까지 왔죠? 여기서 1만냥 빌리고 다음에 안성 가서 과일 사고, 제주에 가서 말총 사고, 빈섬 가서 이상향 건설한 다음에 변시집에 돌아와서 돈을 갚아요. 그리고 묵적곡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묵적골 와서 이완과 말싸움을 하는 장면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다음 가죠. 그래서 이제 변씨가 사람을 알아봐서 돈 빌려줬어. 그래서 바로 안성 갔어. 안성 가서, 안성은 교통의 요충지래. 물건과 상인이 많이 모이는 곳이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를 하기로 하는 거야?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추, 감, 배, 과일 이런 게 다 제사 음식이거든요.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값이 아무리 비싸져도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과일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런 품목을 골라서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매점매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조선이 작은지 다 샀어.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내. 그래서 이제 10배에 파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겨우 만년으로 나라를 흔들어 놨으니까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만하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비판점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1번 당대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비판하는 거야. 겨우 만냥으로 나라가 이 꼴이나 이거지. 2번 과일이 제사 지내는 허례허식의 풍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 왼쪽 날개 문제는 맨날 시험 나오죠. 왜 하필 과일과 말총이었는가? 바로 그 경제구조 취약성을 드러내고 또 맞아. 이제 제주 가서 말총을 사잖아. 말총도 갓을 만들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양반들이 허례허식을 보여주는 소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양반들이 허례허식을 중요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10배의 가격으로 팔아도 과일과 말총을 안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뱃사공한테 물어봐. 뭐 비어있는 섬 하나 없어? 그래서 장소가 필요한 거야. 이상향을 건설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뱃사공이 이렇게 말해줘요. 이게 바로 너무 좋은 섬이라는 얘기잖아. 이상향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빈섬으로 이제 가는데 빈섬에 가보니까 얘가 좀 아쉬워. 섬이 좀 작아. 그래서 얘가 이제 사실 얘는 더 큰 포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좀 작아서 아쉬워 라고 하면서 뭐 사람이 없잖아요 라고 뱃속에 물어보니까 아예 뭐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겠지 라고 말하죠. 이게 논어에 있는 말을 인용하는 건데 그만큼 얘가 이제 사대부잖아. 그래서 덕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허생이 이제 빈섬에 이상향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면 비슷한 게 홍길동전에서도 율도국을 건설하잖아. 그거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당시에 변산에 도적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얘가 아이고 여기 하나 빼먹었네. 장소를. 변산. 여기 있잖아. 제주 사이에 변산이 있어야겠다. 변산에서 도둑들을 데리고 빈섬으로 가지. 자, 변산 가서 도둑들한테 야 니들 뭐 엠빵 하면 얼마나 돈 버냐? 뭐 한냥 그거밖에 못 벌어 하면서 이제 애들이 논밭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서 도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당시 조선시대에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사람들이 도둑이 된다는 거야. 바로 이게 지배층의 무능과 정치 실정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보면 당시의 지배층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나중에 이완대장 만나서는 직접적으로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그거밖에 안 되지 막 이렇게 이완은 까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지배층의 무능함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생이 해결책을 제시해. 야, 너 와가지고 뭐 돈이나 한번
가져가 봐. 원하는 만큼 가져와 봐. 애들이 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미친놈인 줄 알고 비웃었잖아. 근데 오니까 돈이 너무 많은 거야. 놀라가지고 갑자기 막 장군님 하고 이래. 자, 이렇게 인물을 대하는 호칭이 변화한다는 건 무엇을 보여준다? 인물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힘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막 백냥도 다 돈을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시 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지. 그래서 니들은 그냥 도둑하지 말고 나랑 같이 섬에 가서 살자. 그래가지고 꼬셔. 그래서 애들이 가는 거지. 자, 그래서 뭐를 챙겨서 이제 가냐면 집, 아내, 소, 논, 밭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섬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작가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의 조건이라는 거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소논밭이 있어야 되고, 가족을 이루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와 같이 살 집이라도 있어야 일반인처럼 살지. 안 그러니까 도둑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권층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당대 집권층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실학이다. 이렇게 백성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지. 도둑들을 다 데리고 섬으로 가니까 나라에 도둑이 없어. 바로 허생이 영웅적으로 나라의 근심까지 해결했다는 거지. 이거 이제 당시 지배층들은 못했는데. 자, 빈섬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마을이 막 아주 막 풍족해져. 겁나 잘 살아. 이 부분이 바로 요약적 제시예요. 요약적 제시, 서술하고 있다는 거지. 짧게 대사 없이 바로 사건 진행의 속도를 높여주고요. 여기서 지금 뭐 농사 짓고 남은 양식 같은 거 공식을 어디다 갖다 팔았대? 장기도, 즉 일본의 나가사키에 팔았다는 그 설명까지 나와요. 해외 무역까지 했었다는 거야. 실제로 장기도라는 지명이 실제 지명이잖아. 이거를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까지 높이고 있는 부분인 거죠. 요약적 제시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돼. 나라가 너무 잘 돼. 자, 그리고 이제 좀 뭘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애들 다 모아놓고 2,000명이에요. 얘기하는 거지. 나 니들 부자 되고 내가 니들 부자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줬지. 그리고 문자도 만들고 약간 의복도 새로 정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작가 생각하기에 이상국의 기초는 문물과 제도도 있어야 되는 거야. 돈만 있으면 안 돼. 근데 땅이 좁고 내가 덕이 부족해. 겸손하지? 난 떠난다. 너 무책임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애기 나면 오른손을 밥 먹고 장유유서해라. 즉 인간다운 예의범절과 미덕을 가르치고 허생이 떠나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살게 해주고 일단 부자가 되어야, 즉 이게 실학사상이잖아. 먹고 살 수 있어야 사람들의 윤리의식도 생긴다라고 작가가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탈 배 한 척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버렸어. 헐, 이거 왜 그랬을까? 외부랑 왕래를 하면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얘들만 가둬놓고 니들끼리 살아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얘가 엄청 많았는데 은 100만 냥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 절반을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아까 조선을 만냥으로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냥이면 너무 큰 돈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섬에 돈이 많으면 혼란만 많다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재물을 혼란이라고 생각하던 인물인 거죠. 더불어서 글을 아는 사람을 다 배에 태워.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글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재앙의 뿌리라고. 즉 양반층, 우리가 글자를 아는 사람을 식자층이라고 하는데 이 식자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글을 알아 뭐해. 맨날 탁상공론만 하잖아. 관념적인 그런 해결책만 얘기하고 그런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선에 돌아와서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10만 냥 남았어. 여기서 이제 변부자한테 돈 갚으러 갔지. 변씨 집을 이동합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너 돈 잃어버렸어? 라고 하니까 변씨가 오해를 한 거지. 그랬더니 허생이 웃으면서 아니야. 그래서 나 뭐 돈 만냥이 어떻게 내 돌을 살찌우겠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대 같은 장사치들이나 얼굴이 달라지지 라고 하면서 변씨가 장사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는 굉장히 이중적인 재물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장사친 게 싫은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이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사회적으로 돈은 긍정적인 거지. 그런데 이 허생 개인에게는 돈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야. 돈을 갖는 거, 돈 갖고 돈 가졌다고 뭐 얼굴 좋아지면 뭐 장사치야 내가? 막 하면서 나는 사대부인데? 막 이러는 거야. 좀 이중적이지. 아직은 약간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하는 거지. 내가 글을 읽어야 될 사람인데, 그지? 그래서 10만 냥을 다 주니까 변씨는 너무 많아 해가지고 10분의 1만 줘 해가지고 이제 양심적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이자를 10,000냥의 10분의 1만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양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허생은 너 왜 날 장사치 취급해? 라고 하면서 돈 다 가져! 하고 돈 다 줘.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이중적 재물관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허생은 사대부라는 거야. 사대부의 정치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양반을 비판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양반이라는 신분 체계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정말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생을 떠났잖아. 떠났는데 이제 변부자가 와서 따라갔어. 초가집 들어가대? 갔더니 이제 거기 할멈이 빨래하고 있길래 물어봐요. 저 집 누구 집이야? 이랬더니 할멈이 얘기하죠. 허생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5년이나 안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제사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할멈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바로 보조적인 인물인데요. 엑스트라처럼 한마디만 하는 사람이지만 인물의 이 소설에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허생의 과거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죠. 그럼으로써 서술자 대신 대화의 형식으로 변씨에게 허생의 정체, 사실은 이 돈 빌려간 사람이 허생원이야 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지. 이런 기능을 해요. 그래 놓고 돈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 근데 끝까지 안 받아. 나는 재물이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져 라고 하면서 되게 청빈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돈은 다 안 받겠다 하니까 때때로 가서 이제 얘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가끔 옷이나 이제 밥 같은 거 주는 거지. 근데 또 너무 많이 가져가면 또 싫어해. 안분지족, 비니무원, 안빈낙도가 떠오르죠.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재앙을 주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재앙으로 여기지. 둘이 이제 술 친구 되면서 좀 친해져요. 그동안 변부자가 궁금해하던 것이 많았겠지. 이제부터 썰을 풉니다. 여기서의 변씨의 역할은 뭐냐면 허생과의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허생이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허생이 답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대답하게 만듦으로써 허생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MC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썰을 풀어줘. 이거 다 꼼꼼히 잘 읽어야 돼. 쌤은 안 읽을 거야. 여러분 다 읽어봤으니까. 사재기 해가지고 조선이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는 규모가 작은 경제여가지고 내가 이래 해가지고 막 썰 다 풀어. 그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알려줘. 그렇게 하면서 여기 그러나 주목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재기 하는 거는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래놓고 자기 매점매석의 폐해를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씨는 근데 내가 만약 어떻게 줄 줄 알았어? 그랬더니 허생이 이렇게 말해. 운명론적 세계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허생의 이런 멋있는 대범한 모습에 감탄 했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변씨가 아니 지금 사대부가 남한산성에 치욕을 씻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이 있었죠. 그러니까 쳐들어가다 이거야. 가만히 있으면 돼? 하면서 근데 너 같은 뛰어난 인재가 이래야지 너? 하면서 너가 청나라한테 치욕을 갚아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허생이 됐어 옛날부터 인재를 못 알아봤어 라고 하면서 국정의 책임자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지? 인재를 이렇게 등용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나한테 그냥 됐어. 근데 때마침 변부자가 이완이랑 아는 사이래. 이완은요 실제 했던 사람인데 이 소설이 쓰여지는 당시 기준으로는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인물인 이완을 등장시킴으로써 소설의 사실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지원하고 살아있을 때 비슷한 사람을 갖다 쓰기에는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이완을 되게 비판하잖아요. 이렇게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던 거야. 지배층을 풍자하기에는. 그래서 옛날 사람으로 등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완은
청나라를 북벌하는 일에 이 허생을 꼬시려고 같이 하자라고 이제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변씨가 이제 허생 얘기해 주니까 그럼 이렇게 멋진 사람이 있어? 누구야? 할 때 나 이름도 몰라. 허씨인 것만 알아. 할 때 보통 사람 아니다. 한번 가보자. 이러고 오자. 그래서 이제 이완이 오는 거지. 이제 목적걸로 오는 거죠. 허생 집으로. 그래서 이제 혼자 와요. 은밀하게.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변부자랑 단둘이 오는구나. 단둘이 와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변부자만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완은 들어오는 얘기도 안 해. 그래서 근데 허생이 막 꿈쩍도 안 해. 이게 뭐야? 문전박대하는 거죠.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있다. 이완을 시험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두 번째는 당대 사대부들에 대해 어떤 비판적 의식,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밤이 깊었다. 시간이 흘렀어. 이제야 손님 불러볼까? 하고 이완을 부르는 거지. 손님 왔는데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해. 다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장이 막 이를 뭐 장황하게 막 다 늘어내. 어떤 우리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 한번 내 제안을 들어볼래? 너 어영대장이면 높은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제갈 공명 같은 사람 추천할 테니까 너 임금한테 말해서 채용할 수 있어? 그럴 때 아유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지. 그래서 이제 허생이 실망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또 하는 거지. 두 번째 얘기는 여기 부분 정리된 거 볼까요? 두 번째. 아니 멸망하여 조선으로 망명한 명나라 자손들한테 종실의 딸들을 시집 보내고 세도가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죠. 이 의도는 뭐야? 진심으로 그렇게 명나라를 숭상하면 우리 왕실에서도 그 명나라 후손들을 잘 대해줘야지 했지. 근데 이완이 이렇게 말해. 아 신랑감 많은데 어떻게 귀한 딸을 어떻게 보면 난민한테 시집 보낼 수 있겠냐. 이도 안 된다고 하지. 그럼 세 번째. 그러면 남의 나라를 가려면 스파이를 보내내니까 젊은 선비들하고 상인들이 그 오랑캐처럼 변발하고 오랑캐 옷을 입고 가서 스파이즈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어떤 의도야? 명분과 예법만 따지지 말고 좀 실리적으로 해봐. 하는데 이완이 아니 다 사대부들인데 다 이렇게 옷 갖춰 입는 사람들인데 누가 머리를 그렇게 변발하고 이상한 옷을 입겠어? 라고 하고 다 거절하죠. 그러니까 해결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얘가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여기 이게 그 변발이에요. 앞머리다 밀어버리는 거. 그리고 이 옷을 여기서는 지금 되놈이 오랑캐야. 되놈의 옷을 호복이라고 하거든요. 호가 오랑캐 호자야. 들어봤어? 오랑캐 호자. 호복이라고 해요. 그렇게 못하겠어 말했더니 얘 진짜 실질적 노력 안 하는 놈이네. 허생이 이제 개빡쳤어. 그래서 너 뭐 또 대들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비판을 세게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허례허식에 쩔어 있어? 그죠? 그리고 너희 왜 실용적인 문제 해결 안 해? 너 쳐들어가려면 이게 수련을 해야지. 할쏘기, 뭐 말타기 해야지. 그리고 너 전투하기 적합하지 않은 이렇게 두루마기 넓은 옷 입고 의관만 챙겨? 내가 세 가지는 알려줬는데 하나도 못해? 아유 너 그냥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막 칼을 찾고 막 이래. 그랬더니 막 도망가. 이 도망가는 모습도 약간 이 사람을 희화화하고 있는 거죠. 약간 애템 하고 들어왔는데 막 너무 혼을 내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가잖아. 이렇게 이완 어영대장이 도망가는 모습을 희화함으로써 이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다음날 이 대장이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으나 집은 텅 비어있고 허생이 간 데 없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미완의 결말, 열린 결말, 설화적 결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고전소설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근데 얘는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박지원이 당시의 세상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 희망 뿜뿜하는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아씨 얘네들은 글렀어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런 설화적이고 미완적인 결말의 역할은 무엇인가? 1번 허생의 행정을 신비롭게 남겨준다. 2번 허생의 계획이 현실적으로 조선에서는 실행되기가 어려운 뭔가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3번 여운을 줌으로써 독자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기득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완을 여기서는 우회적 비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우회 아니야. 우회는 돌려만 하는 거야. 여기는 직접 까고 있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재 정리. 고전소설, 한문소설, 풍자소설, 그리고 주제. 이 사대부 비판하는 거, 특징, 실학과 북학론으로 이렇게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미완의 결말 구조로 일반적인 고전소설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시험은 항상 옆 날개 문제와 이렇게 학습활동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쌤이 앞에서 다 말했잖아. 선생님 다 필기해서 다 강조점을 정해놨기 때문에 필기를 잘 옮겨 적으시고 뒤에는 학습활동은 셀프로 혼공을 하신 다음에 문제 풀고 저랑 만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어휘를 다 외워야 돼. 모든 어휘 사자성어 다 외우세요. 시험 잘 봅시다.